소개받은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그 문화원 문화예술원이라는 기관이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네, 그 문화예술원과 또 이렇게 그 아트센터 나비와 그리고 그 동양철학회에 서 함께 이제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렇게 그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노소영 원장님 과 그 아트센터 나비는 사실 제가 그 오늘도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트센터의 나비의 역사가 또 그 한국 미디어 아트의 역사를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20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뭐 거기서 굉장히 그 한 아티스트로서 이제 그 한 부분의 고민들을 그 함께 했었지만 그 전체의 길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아트센터 나비에서 그 관장님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야 할 어떤 담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철학과 모든 어떤 그 학문의 다른 영역들이 또 같이 만나서 어떤 그 좀 방향성을 비전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한 명의 아티스트이자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너무 큰 공감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제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오늘 와서 또 이제 말씀 이 나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귀한 자리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막상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감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참 그 더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사실 너무 말씀을 듣고 싶은 존경하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고 많은 분들이 앞에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을 다시 해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제 작업이 어떻게 그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의 질문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11살짜리 그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은 사실 너무 이렇게 그 교육된 질문들을 해서 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느끼진 않는데 정말 4살, 5살 이럴 때 아이가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미처 거기에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 아이 같은 질문이 제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냥 어떤 그 좀 단편적인 고민들이 많은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앞으로 이제 그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해나갈 텐데 그 대화의 그냥 출발점으로서 제가 어린아이처럼 이 그 많은 교수님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편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달의 시간이라고 강연의 제목을 잡았는데, 근데 그 사실 저는 올해 이제 처음 그 시작하면서 음력 달력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음력이 주가 돼 있는 달력을 샀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그게 다 달에 관한 건 줄 알았는데 그 해에 관한 거고 이제 그 황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달이라는 것은 사실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감성적이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서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서 뭔가 그러니까 조금 더 감정적인 시간에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기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의 시간은 거는 감정의 시간이고 그리고 어쩌면 몸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의 공간이랑은 좀 대비되는 저는 그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한 힘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제가 뭐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공간도 사실은 저는 시간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타버스를 우선은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달의 시간을 제목으로 강연의 제목으로 잡아봤었고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로 이제 제 작업들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 나누고 또 이후에 좀 많은 분들께 많은 의견들 들으면서 저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도 저는 그 PPT 자료를 먼저 받았었는데 너무 제가 이제 그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내용과도 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그 일을 하다가 작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조금 30 정도 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박이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박재성인데 이제 한 글자를 뺐던 거는 이후에 제 작업을 보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박은 저도 여권에는 재성 파크이라고 돼 있는데 가장 한국어에 좀 가까운 발음으로 좀 들리고 싶은 네 오히려 뭐 영국 친구들도 그렇고 좀 그렇게 그 좀 진짜 네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발음을 좀 한국어에 가깝게 해가지고 좀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작업을 하면서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저는 꼭 미디어를 다뤄야 되겠다, 비디오를 다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영상을 다뤄야 되겠다, 테크놀로지를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그러니까 뭔가 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사람들과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그 시작으로서 뭔가 이렇게 소재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인간의 주체성에 관한 것, 정말 내가 나로 온전히 있는가, 내가 감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이 주인이 나인가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아까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 작업의 그러니까 초반 작업의 그 소재가 축구였습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석사 과정을 영국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이제 뛰고 있었는데 제가 박지성 선수 경기를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한테 왜 그럼 영국으로 유학을 왜 간 건지 뭐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좀 너무 갇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영국의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말 막 화가 나고 정말 경기가 끝나고 나면 훌리건들은 서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렇게 명쾌하게 그럼 오늘 뭐 여기 공간에 빈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싸웁시다. 그렇게 딱 약속을 하고 가서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 그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그냥 막 즉흥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약속 대표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네, 그러면서 축구를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 작업은 제목은 공이고요. 보시면은 네, 공이 없습니다. 네. 사실 공이 없이 바라보는 축구의 모습들은 뭐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면서 처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일종의 안무처럼 이게 무엇을 향해서 왔다가 뭐 사라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관객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 과정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않았는데 이렇게 디지털 노가다 작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가 조금 제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정말 노가다로 지워 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우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공이 얼굴을 지나가면 지운다는 거는 덧그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하나하나 눈동자가 막 공을 따라가는 것까지 그리면서 이제 내가 이 작업을 왜 시작했지를 떠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이 작업이 사실은 한국에서 또 아트센터 나비에서 처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한국에서 전시를 할 기회도 거의 없을 때였고 영국에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디지털 퍼니처라는 전시에서 이제 작업이 소개가 되면서 네 너무 또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뭐 미디어 아티스트세요? 비디오 아티스트세요? 자꾸 이렇게 매체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럼 미디어 아티스트신가요? 그럼 비디오를 주로 하시나요? 뭐 사진을 하시나요? 자꾸 그래서 약간 그걸 좀 흔들고 제 이야기가 좀 더 도드라지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에 초대가 되면서 제가 했었던 작업은 이 작업입니다. 이게 뭔지 혹시 보실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폐고요.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표면을 다 갈아가지고 이제 다시 종이로 종이의 물성으로 이제 환원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거친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좌대에 있는 가루가 이제 돈의 어떤 프린트된 부분들을 최대한 갈아내려고 노력해서 이제 갈아냈던 그 가루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갈아내서 이제 돈을 종이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것들을 이게 프레임처럼 붙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술관의 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 그래서 벽이 주인공이 되고 오히려 이제 이 작품이 이제 프레임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돈의 다양한 돈들을 가지고 이제 표면을 갈아내서 네, 돈의 원래의 어떤 이유를 저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사실 돈이라는 게 아까 축구공도 그랬지만 우리가 뭔가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일 왼쪽 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업인데 저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10,000원짜리로 저는 저 색깔이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정말 이렇게 저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돈을 갈면서 저 때는 제가 학교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작업이 팔릴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정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돈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고 네,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젊은 모색에서 같이 전시했었던 작업이 시간에 관한 작업인데요. 마침 오늘도 이제 시간에 굉장히 감정과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이자 소재여서 그래서 이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시계는 제가 영국에서 우연히 구하게 된 이제 100년 넘은 굉장히 오래된 시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깨진 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시계라서 제가 굉장히 예쁜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값에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계를 제가 다시 가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느끼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는 경험을 잠깐 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끼는 시간으로 한 2시간 가량을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걸 다큐멘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항상 이제 경험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일 뿐이고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더라고요. 몸도 굉장히 경직되고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려고 하면서 예민해지는 감각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씩 길게 하다가 맥스로 했던 게 거의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 이 시계를 나눠주고 본인이 느끼는 1시간씩을 이렇게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경험을 좀 같이 일종의 사실은 이거는 다큐멘테이션 작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 경험은 그러니까 드럼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셔서 주변에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워낙 박자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너무 정확할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 취지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거절을 하셔서 제가 한번 해봐달라고 그런 분도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부탁을 제일 차이가 크게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게 그 본인이 어떤 또 믿는 어떤 그런 부분과 또 다르기도 하고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분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고요. 그래서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런 그 의미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온전히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좀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아트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런 제가 그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소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소재가 그러니까 미디어와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미디어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주체성이라든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든가 내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디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디어 아트로 다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그 작업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기술이 질문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용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메타바이오 아트 이번에 사실 그 작년 연말에 그 제가 DDP 전체 이제 그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서울라이트라는 행사에 그 너무나 감사하게도 메인 아티스트로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 작업을 메타 바이오 아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미술의 영역 장르로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도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만들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업혁명의 어떤 틀 안에서 이해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종교혁명이나 다른 어떤 우리의 가치 체계를 좀 완전히 그러니까 그 뒤바꾸는 어떤 그런 식의 그 깨달음을 얻는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뭐 개념적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네, 막연하게나마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뭐 미래 먹거리 어떤 다음에 어떤 그런 그런 차원에서 산업의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긴밀히 연결돼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동동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어떤 다음 담론 특히나 이제 동양이 이끌어야 할 어떤 문화의 담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동양 철학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바이오 아트라는 거는 우리가 메타버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차원의 문제 그리고 그런 뭐 시공간의 문제 그리고 그런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생태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미디어 안에 있는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 메타한 시공간 안에서 이런 어떤 그 생태계 그 안에서의 가치 체계에 대한 문제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타바이오 아트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뭐 표현도 사실은 정교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것으로 촉발되는 어떤 질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메타버스라고 많이 얘기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VH 어워드에서 처음 선보이게 됐던 여정이라는 작업을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26분짜리 작업이어서 지금 조금 제가 짧게 부분을 줄여왔습니다. 이 작업의 소재는 게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게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게임의 공간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게임 안에서 몰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적절한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가상 공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진 않았었고요. 이 가상 공간, 게임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유의 공간으로서 목적 없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조금은 막연하게 시작을 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성들이라든가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돌탑이 바람개비처럼 너무 이렇게 그 쉽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전혀 우리가 그 기존의 물리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물성에 대한 이해,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돌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견뎌온 시간들이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뭔가 기원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물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에서 나온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돌과 이제 그 코끼리와 이제 이 물고기가 이제 그 교차돼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은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교 철학을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기보다는 종교로서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는 기복적인 어떤 종교로서 불교를 이제 가까이에 이제 경험할 수 있게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본 불교는 또 굉장히 다른 또 그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그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에 항상 아까 뭐 공이라는 작품 제목도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가 태어나니까 그 정말로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종교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종교 지금 사운드도 보시면 굉장히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들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제가 보통 소개를 하는데 저희 학교의 자연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랑 이렇게 같이 뭐 작업 연구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작업을 보여드렸더니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작품 소개를 좀 달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아트, 그러니까 사실 제 작업을 바이오 아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바이오라는 용어를 써서 굳이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작업이 일관되게 좀 고민해온 어떤 시각에 관한 부분, 아까 앞선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고민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거는 멜로폰티의 가 언급한 이제 세잔의 코트인데,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라는 어떤 문장이 저한테는 계속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 몬드리안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서 만든 패턴에 대한 작업도 했었고, 여러 방식으로 이 작업에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 3년 전에 했었던 전시에서 보여줬던 작업인데요. 이건 스마트 글라스라고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이제 전기 자극에 따라서 이제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가 하는 글라스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어떤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작업은
이제 시야를 다른 그리드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해서 우리가 그 기존에 보던 풍경들이 낯설어지게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작업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낯설어진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전시에서 이제 선보였던 작업인데요. 이건 제 이전 그 연구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했었던 연구가 요 작업 전에 이제 했었던 그 프로젝트가 제가 제 얼굴을 49분 동안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것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래서 관객들은 제가 저를 바라보는 그 경험보다도 이제 제가 저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 얼굴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 정말 매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계속 거울을 순간순간 보면서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 이제 나와서도 차 안에서도 그런 얼굴을 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역시나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할 때의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굉장히 어느 순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보이는 저희 부모님과 아이의 얼굴이 또 이제 같이 겹쳐져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경험이었는데, 저와 이제 공간을 나누는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가 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그런 경험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해서 이제 작업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작업입니다. 이거는 전신 거울로 제가 제 몸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 그 시선을 기록해서 이제 드론이 그 시선을 그 궤적을 이제 페인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프레이 페인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저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아까 뱅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저를 바라봤던 어떤 시선이 기록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려지는 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담겨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이 작업을 보면은 그렇게 좀 슬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울 앞에 저를 마주하고 서 있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온 것들을 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좀 또 이렇게 봐주는 거겠지만, 그런 게 참 이렇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낯설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고자 하는 어떤 저의 태도 같은 것들이 힘들지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걸 이제 드론으로 페인팅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생각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장벽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드론 페인팅, 드론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킹하고 그런 것들이 또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실내에서는 드론이 조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동으로 날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안전 문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카이스트 김현철 연구원하고 같이 해결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흥미로우면서 또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러스트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의 시선 데이터가 이제 기록이 되면 이제 그것을 드론으로 그릴 때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좀 처음 시작이 된 퍼포먼스였는데요. 제가 이 공간에서 거울을, 이게 저쪽 옆에 공간인데 거기서 제 거울을 바라보고 있고,
그 거울을 바라보는 시선의 움직임이 이제 가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적용되면서 이제 게임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관객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선의 데이터들이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치된 전시가 그 제가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었던 리비짓이라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아래 작업이 요 작업이 그 시선의 그 움직임을 시간축으로 해서 이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라이팅을 넣어서 이제 만든 그 조각 작품이고요. 네, 이게 이것은 뭐 시선의 어떤 그런 그 시간성과 함께 이제 그 표현이 된 작업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실 빛이 있어서 작업을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본다는 행위 자체가 빛이 되어서 이제 반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 나누고 싶었던 어떤 질문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아주 뭐 익숙하고 일상적인 어떤 행위지만, 그러니까 그 아주 개인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또 그 뭐 비물질적인 당연히 그런 행위지만, 이것이 물성화돼서 우리의 어떤 인과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갖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도 이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저도 모르게 관계 맺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감각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냥 순수하게 볼 수 있는가? 아무런 어떤 그 인식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할 수는 없을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전시에서 했었던 퍼포먼스 일종의 워크숍 같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선 트래킹을 제가 VR을 보면서 이제 그 시선은 트래킹이 되고, 또 저의 뇌파가 또 한편으로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제가 본다는 행위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하고, 그리고 뇌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인식하면서 느끼는 어떤 무언가와 이제 결합이 돼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 시선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뇌파로 만들어진 어떤 사운드가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이런 시선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뇌파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그런 네, 그러니까 보는 VR에는 사실 별자리가 있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자리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별자리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빛을 물리적으로 측정해서 거기 안에서 시간을 또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무언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네, 별자리를 가지고 VR로 제가 바라보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선의 움직임과 그 뇌파를 가지고 하는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아트라는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 메타바이오아트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었던 작업들인데요. 이제 그 메타바이오아트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자각몽이라는 작업을 하면서부터였는데, 여기도 사실 이전 작업들이랑 좀 몇 가지가 섞여 있어서, 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DDP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에도 올해 작년 이제 겨울부터 해가지고 또 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서울라이트라는 행사는 이제 지금 보시는 요 DDP 건물 전체를 프로젝션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쪽 면, 제일 긴 면을 프로젝션 매핑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이고요. 1, 2회 때 이제 레피가나돌이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작품을 선보였었고, 이제 3회 때 이제 제가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사실 2회 때 이제 일본 아티스트가 선정이 됐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이제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프로젝트여서 중간에 좀 이렇게 포기를 하고 해서 레피가나돌이 다시 했었던 그런
정도로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말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됐을 때 너무 기뻤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잠이 안 오고 네, 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나누어야 할까? 지금 해야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지금 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5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5가지 좀 옴니버스식 작업으로 각각의 어떤 좀 질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떤 그 공감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조금 개별적으로 작업들은 제가 작업은 따로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넘기면서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줬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더 스트럭처라는 시리즈로부터 시작된 작업이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유니버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너무 잘 아시는 놀이기구들을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생명체나 그러니까 기계 장치 같은 형태를 만든 건데요. 놀이기구가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이런 어떤 감정을, 그러니까 어떤 뭐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을 쾌락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감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감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질문들과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은 놀이기구가 굉장히 막 뭐 화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사실은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믿음, 또 그리고 곧 끝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든 어떤 이런 상황 안에서는 이게 영원히 반복되고, 그리고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공중에 부유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런 쾌락이 공포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예쁘고 재밌는 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또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다시 윤회와 같은 어떤 굴레 안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지점들이 흥미롭게 느껴졌으면 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도화된 미디어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담겨 있고요. 이거는 고휘라는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매핑됐던 모습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담고 있어서, 사실 DDP 건물의 유기적인 어떤 건물 형태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세포처럼 보여졌다가 또 그리고 또 다시 뭔가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의 어떤 기관처럼 보여졌다가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어디까지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생명이라는 저도 아이한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무엇을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계속 변화해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뭐랄까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뭔가 몸의 일부가 로봇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의지하게 됐을 때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 너무나 쉽겠죠. 근데 이것이 부분 이렇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일부분을 우리의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생명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런 도시 안에서 그러면 우리와 이 무언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의 어떤 그 동양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좀 그 저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 또 물리학 그 현대 물리학의 연결 지점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이 고도화되면서 결국에 만나는 게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관점들을 마치 증명하다시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소중하게 지켜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그 아까 동동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제가 제 얼굴을 굉장히 낯설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외면했었던 것들을 다시 정말 소중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이 대련을 해주신 어떤 동작들을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네, 궤적들을 표현한 작업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격한 대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가상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충돌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움직임들의 어떤 합 조화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더 그 하나의 스culpture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이게 저한테도 좀 특별했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이 작업은 인공지능 김성현이라는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저와도 이제 오랜 인연이 있는 동료인데 이 친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냈던 작업인데요. 제가 어떤 시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마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하듯이 그런 영상 비주얼로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시를 고쳐 나가고 또 다시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이런 어떤 일종의 사실 인공지능 기술로서 쓰였다기보다는 정말 협업을 하듯이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정말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책을 읽어줄 때도 사실 제가 한번 다 읽고 아이한테 읽어주고 거기에 뭐 정말 몇 가지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불편해서 이 책은 아이한테 읽어주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었고 너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아이가 가지게 될 어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근데 저의 영향은 너무나 막대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아이가 만약에 잠귀가 열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꿈을 꿀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름다운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 또 굉장히 어떤 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함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이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것도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DD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또 불편하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또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은 어쨌든 그 인공지능과의 인터랙션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취지에도 맞을 수 있고 저도 또 의미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기술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 기술과에게 이런 어떤 가치를
이해시킬 때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전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코로나 자체도 위협이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과 가치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국가들이 보이는 태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사실 기본적인 어떤 합의가 생각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 어떤 이런 기술이 주도한 어떤 미래에서 우리가 지금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어떤 가치를 기술과 함께 이뤄내면 된다는 합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질문인 것 같고요. 이거는 소마 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그 몸과 마음이라는 전시에서 제가 했었던 작업이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시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해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술은 훨씬 더 또렷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제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했을 때. 근데 이 정도 시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모호한 뉘앙스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해버리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거는 이제 수영하는 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한 작업이고요. 사실 어떤 이런 기계나 기술이 가장 그런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 환경에서 기술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몸이라는 것, 몸을 갖지 않은 어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수영을 가르칠 때 이제 가르치는 법에 대한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주면서 이제 읽어줬다는 건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조금 긴 작업들이어서 뭐 작업은 제가 했던 작업들은 오늘의 주제와 맞는 내용들은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띄엄띄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새로 사실 한 4년 전에 계획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오늘의 주제랑 잘 맞아서 이제 좀 나누고 싶었던 프로젝트, 제가 진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밀려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그러니까 아까 뇌파랑 관련해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구조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VR로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그 VR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또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들로 또 뇌파를 만들고, 그 사람의 뇌파가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주인인지가 모호해진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오늘 감정과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에 적합한 것 같아서 같이 언급을 같이 드리고자 했고, 그다음에 키네틱 작업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 근데 지금 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제 작업 통해서 보여드렸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동양에 대한 어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 그리고 이 정말 오랜 역사가 이제 이야기해 왔던 것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기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 또 그런 철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자라고 던지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고요.
네, 그 부분에서 그 노소영 관장님과 아트센터 나비가 이렇게 이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출발점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그런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